서울 외곽, 남산 너머로 펼쳐진 고급 주택가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한 저택이 우뚝 솟아 있었다. 4미터가 넘는 높은 담장, 완벽하게 다듬어진 잔디밭, 거울처럼 빛나는 검은색 유리창들. 그 어떤 호기심 어린 시선도 허락하지 않는 차갑고 고요한 요새 같은 곳. 이곳에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쥐락펴락하는 재벌 회장 강민준이 살고 있었다. 36의 젊은 나이에 이미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남자.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경영인, 냉철한 판단력, 완벽주의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가 서명한 계약서는 수천억 원을 움직였고, 그가 내린 결정은 수만 명의 일자리를 좌우했다. 재계 인사들은 그를 두고 말했다. 강민준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완벽한 외벽 뒤에 어떤 상처가 숨어 있는지. 4년 전 겨울, 그는 아내를 잃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다. 재벌가의 아들이었던 민준이 대학 시절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평범한 피아니스트. 그녀는 그의 차가운 세계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웃으면 집 전체가 밝아졌고, 그녀가 피아노를 치면 얼어붙은 그의 심장도 녹아내렸다. 하지만 출산 중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32살의 짧은 생이었다. 그날 이후 강민준의 집은 박물관이 되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곳,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가 아니었다. 그들의 아들, 강서준이었다. 당시 겨우 2돌이었던 서준이는 엄마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던 아이는 몇 달 후 갑자기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 말도 멈췄다. 웃음도, 장난도, 모든 것을 멈췄다. 마치 자신만에 보이지 않는 유리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것처럼. 지금 서준이는 6살이었다. 밝은 갈색 머리카락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름다운 아이. 어머니를 닮아 긴 속눈썹과 큰 눈을 가졌지만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6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의사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그는 웃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사람을 보지 않았다. 장난감도 원하지 않았다. 산책도, 친구도, 아무것도. 그저 자기 방 구석, 창문이 보이는 그 자리에만 앉아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하얀 종이에 의미 없는 원을 그리며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아니, 시간 속에 갇힌 사람처럼. 의사들은 말했다. 선택적 항구증입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자폐 스펙트럼 증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의 아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강민준은 문제 해결사였다. 사업에서든, 인생에서든. 그에게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아들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돈으로, 전문가로, 시스템으로. 그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정신과 의사를 고용했다. 월 1,000만 원의 자문료를 지불하며 미국에서 아동심리 전문가를 초청했다. 일주일에 2,000만 원을 주며 일본에서 놀이치료 전문가를 데려왔다. 체류비까지 포함해 한 달에 5,000만 원을.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저택을 거쳐갔다. 하지만 아무도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한 베테랑 보육교사는 사흘 만에 눈물을 글썽이며 사표를 냈다. 트라우마가 너무 깊습니다. 제 전문 영역을 벗어납니다. 서울대 출신의 아동심리학자는 일주일 만에 손을 들었다. 더 이상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요. 미국에서 온 전문가는 한 달 만에 돌아갔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이 아이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밤마다 민주는 서재에 앉아 아들의 진료 기록을 읽었다. 두꺼운 파일 속에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소견서, 처방전, 치료 계획서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답을 주지 못했다. 왜 안 되는 거지? 왜?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이 손이 자기 아들 하나 고칠 수 없다니. 매일 밤 회사에서 돌아온 그는 아들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곤 했다. 노크하기도 두려웠다. 또다시 그 차가운 침묵을 마주하는 것이. 가끔 용기를 내어 문을 열면 언제나 같은 풍경이 그를 맞았다. 방 구석에 얼어붙은 듯 앉아있는 작은 등, 창밖만 바라보는 고개. 아빠가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는 무관심. 서준아, 그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빠야. 오늘 어땠어? 대답은 없었다. 당연히. 아빠랑 같이 저녁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라고 할게. 여전히 침묵.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시선 높이에 맞췄다. 하지만 서준이는 그를 보지 않았다. 마치 아빠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서준아, 아빠 좀 봐줄래? 응. 한 번만.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방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아내와 함께 아들도 잃은 건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숨이 막혔다. 이런 날들이 1년, 2년, 3년 계속되었다. 저택의 직원들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한때는 활기찼던 이 집이 이제는 장례식장처럼 조용했다. 모두가 숨죽이며 일했다. 웃음소리는 금기가 되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강민준도 변했다. 예전에는 가끔 미소라도 지었지만 이제는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회사 직원들은 그를 두고 살아있는 얼음이라고 불렀다. 회의 시간에 그가 들어오면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가 매일 밤 아들 방 앞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는지. 문고리를 잡고 열지 못한 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성공한 재벌, 냉철한 경영자, 완벽주의자 강민준.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비서 정우진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사장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가정부 지원서입니다. 민주는 피곤한 눈으로 서류를 받았다. 또 다른 전문가의 화려한 이력서겠거니 생각하며. 하지만 서류를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뭔가. 서류는 놀랄 만큼 초라했다. 이름, 윤지아. 나이,
28, 학력, 전북 익산 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 익산시 어린이집 보조교사 2년, 서울 강남구 가정집 가정부 1년. 그게 전부였다. 자격증도, 학위도, 화려한 경력도 없었다. 정 비서, 이런 사람을 왜 내게 보여주는 건가?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원자가 없습니다. 뭐? 지난 석 달간 공고를 냈지만, 이 집에 대한 소문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민주는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의 집이 이제는 업계에서 깊이 가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래서 이 사람만 지원했다는 건가? 예, 하지만 회장님, 인력은 초라해도. 추천서를 보시면 우진이 건넨 또 다른 서류. 익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쓴 손편지였다. 지아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자격증이나 학위는 없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합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놀라운 인내심을 보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자폐 성향의 아이가 있었는데 지아만 그 아이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천천히 다시 읽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정원에서 혼자 앉아있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면접이라도 보게 하게. 예, 회장님. 사흘 후, 윤지아가 저택을 찾아왔다. 집사 김씨가 그녀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28이라고 했지만 더 어려 보였다. 소박한 베이지색 원피스, 깔끔하게 뒤로 묶은 머리, 작은 크로스백 하나.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평범한 차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맑고 따뜻했다. 두려움이나 긴장보다는 차분한 호기심이 느껴졌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강민준 회장님. 윤지아입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도 조용했지만 떨리지 않았다. 민주는 차갑게 물었다. 앉으시죠. 커피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자 민주는 그녀의 이력서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력은 형편없습니다. 지아는 당황하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돌보기 위해 지금까지 소아정신과 전문에 미국 박사 출신 심리학자들이 다녀갔습니다. 모두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당신은 고졸입니다. 전문 자격증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실패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묵이 흘렀다. 지아는 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모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아이는 고장 난 게 아니니까요. 다친 것뿐입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고장은 수리하는 거고, 상처는 아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봤다. 저는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저 곁에 있을 겁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그에게 온갖 전문 용어로 설명했지만
이 시골 출신의 젊은 여자만큼 간단명료하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 당신은 제 아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아이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아이는 없습니다. 지아가 조용히 대답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뿐이죠. 제 아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4년째. 괜찮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괜찮습니다. 장난감도, 음식도, 사람도 거부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이 여자는 미쳤거나, 아니면 일주일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월 500만 원, 숙식 제공. 하지만 일주일 안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아가 일어나 다시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나가려는 순간 민준이 물었다. 왜 이 일을 하려는 겁니까? 이력서를 보니 가정 형편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지아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제 남동생이 7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사고 후 석 달간 병원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동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동생이 돌아가기 하루 전날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때로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문이 조용히 닫혔다.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아가 출근했다. 집사 김씨가 그녀를 2층 서준이의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도련님 방입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갑작스러운 소리를 싫어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김씨가 노크도 없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손짓으로 지아에게 들어가라고 했다. 지아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넓었다. 아니, 너무 넓었다. 적어도 30평은 되어 보였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방 한쪽에는 각종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레고, 자동차, 인형, 블록, 그림책. 새것 그대로 한 번도 만져지지 않은 채. 그리고 창가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다. 무릎을 끌어안고 턱을 무릎에 갠 채 창밖만 바라보는 작은 뒷모습. 지아는 멈춰 섰다. 아이의 어깨가 너무 작았다. 6살치고는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처럼 가냘펐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다른 선생님들이라면 이맘때쯤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안녕, 서준아. 선생님이야. 우와, 장난감이 정말 많구나. 같이 놀까? 오늘 날씨 정말 좋지? 밖에 나가볼까? 하지만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로부터 2미터쯤 떨어진 바닥에 앉았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거리. 아이가 눈끝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위치. 그리고 그냥 앉아 있었다. 말없이. 시간이 흘렀다. 5분, 10분, 20분. 서준이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호흡이 미세하게 변했다. 누군가가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30분쯤 지났을 때 지아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녀는 작은 종이배 하나를 꺼냈다. 어젯밤 숙소에서 미리 접어온 것이었다. 하얀 A4 용지로 만든 단순한 백, 하지만 배 옆면에는 파란색 색연필로 작은 물결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지아는 그 배를 바닥에 놓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 서준이 쪽으로 보냈다. 배가 바닥을 미끄러지며 아이 앞으로 다가갔다. 멈췄다. 서준이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창문에서 바닥으로 내려왔다. 배를 봤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배를 잡지는 않았다. 지아는 기다렸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또 10분이 지났다. 서준이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의식은 여전히 그 종이배에 머물러 있었다. 지아는 천천히 일어났다. 배는 그대로 두고. 그녀는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집사 김씨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벌써 나오시는 겁니까? 1시간도 안 됐는데. 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도련님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습니까? 지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김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강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왔다. 윤지아 씨는 어떻습니까? 그가 김씨에게 물었다.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무슨 뜻인가? 도련님 방에 1시간도 안 계시고 나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저녁 식사 후, 그는 습관처럼 아들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서준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다. 하얀 종이배. 민주는 숨이 멎었다. 서준이가 뭔가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본 게 몇 년 만인가. 그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그 비싼 장난감들도, 음식도, 심지어 자기 옷도 스스로 입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작은 손에 종이배가 들려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문을 닫았다. 가슴이 뛰었다. 뭔가 다르다. 둘째 날 아침. 지아는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서준이의 방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종이배가 아니라 다른 것을 가져왔다. 매끈한 솔방울 하나. 공원에서 주운 것이 아니라 꽃집에서 산 것이었다. 깨끗하고 반질반질한, 손에 쥐었을 때 촉감이 좋은 것. 지아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솔방울을 조용히 바닥에 놓았다. 이번에는 밀지 않았다. 그냥 자기 옆에 두었다. 서준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어제의 종이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지아는 그것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자기 앞에 놓인 솔방울을 만지작거렸다.
돌리고 냄새를 맡고 빛에 비춰보고 서준이가 고개를 살짝 돌렸다. 지아를 본 게 아니라 그녀의 손을 봤다. 솔방울을 만지는 손을. 지아는 천천히 솔방울을 바닥에 굴렸다. 방을 가로질러 아이 쪽으로. 솔방울이 구르다가 서준이 무릎 근처에서 멈췄다. 아이가 솔방울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종이배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솔방울을 집어들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이가 볼 수 없게 아래를 보며 오늘도 30분 후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셋째 날. 지아는 작은 조약돌을 가져왔다. 강가에서 주운 둥글고 하얀 돌. 이번에는 앉자마자 바로 아이 쪽으로 굴렸다. 서준이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돌이 구르는 것을 지켜봤다. 돌이 멈췄다. 아이가 손을 뻗었다. 그리고 집어들었다. 처음으로 아주 짧게 지아를 쳐다봤다. 1초도 안 되는 순간. 하지만 분명한 눈 맞춤. 지아의 심장이 뛰었다. 넷째 날. 지아가 방에 들어갔을 때 서준이는 창가가 아니라 방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종이배, 솔방울, 조약돌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마치 전시품처럼. 지아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에 앉았다. 어제보다 가까워진 거리.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새 깃털을 꺼냈다. 회색빛 비둘기 깃털. 그것을 바닥에 놓자 서준이가 손을 뻗어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른 물건들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4개의 보물. 지아는 조용히 물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예쁘지? 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너무 작아서 눈치채지 못할 뻔했지만 지아는 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5째 날. 민주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집에 남았다. 점심때쯤 그는 소재에서 일하는 척하다가 결국 아들 방 쪽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멈춰 섰다. 문틈으로 안이 보였다. 지아와 서준이가 마주 앉아 있었다. 거리는 반 미터 정도. 그 사이에는 작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서준이가 웃고 있었다. 소리 내어 웃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눈도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민주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3년하고도 4개월.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본 게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도 모르는 채 속으로 되뇌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지아를 사무실로 불렀다. 앉으십시오. 지아가 조심스럽게 앉자 민주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계약서입니다. 정식으로 고용하겠습니다. 급여는 월 8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는 제가 해야 할 말입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제 아들이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서준이가 스스로 마음을 연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체 어떤 방법으로?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준이의 속도에 맞출 뿐입니다. 속도? 네, 다른 선생님들은 서준이를 자기 속도에 맞추려 하셨죠. 빨리 말하게 하고, 빨리 웃게 하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지만 그녀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서준이에게는 서준이 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존중할 뿐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이해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아들을 조급하게 대했는지. 그날부터 지아는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 2주째에는 서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앉아 각자 그림을 그렸다. 지아는 나무를 그렸다. 서준이는 원을 그렸다. 하지만 그 원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낙서 같았지만 이틀 후에는 해처럼 보였다. 사흘 후에는 얼굴처럼 보였다. 지아는 아이의 그림을 벽에 붙였다.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서준이는 자기 그림이 벽에 붙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크레용을 집어들어 또 그렸다. 3주째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지아는 서준이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저 옆에서 천천히 걸었다. 아이는 몇 발짝 뒤에서 따라왔다. 멈추면 지아도 멈췄다. 걸으면 지아도 걸었다. 정원의 연못 앞에서 서준이가 멈춰 섰다. 지아도 멈췄다. 아이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조약돌 하나를 주워 물에 던졌다. 첨벙. 물결이 퍼졌다. 서준이가 지아를 돌아봤다. 그리고 조약돌을 하나 더 주워 그녀에게 건넸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 순간. 지아는 조약돌을 받아 물에 던졌다. 첨벙.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물결을 바라봤다. 그리고 서준이가 소리 내어 웃었다. 히히. 작고 낮은 웃음소리.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같이 웃었다. 한 달째. 어느 날 아침, 지아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서준이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혼자서. 스스로. 서준아, 안녕? 지아가 웃으며 인사했다. 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다가와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았다. 지아는 따뜻한 우유를 따라 그 앞에 놓았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 나중에 밖에서 놀까? 서준이는 우유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의 심장이 뛰었다. 대답을 한 것이다. 말은 아니지만 분명한 의사소통. 그때 부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아, 미안. 방해했나? 그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아빠. 방 안이 얼어붙었다. 서준이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 4년 만에 처음 들리는
아빠를 부르는 소리. 민주는 그 자리에 굳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서준이가 고개를 돌려 아빠를 봤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아빠. 민주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준아. 서준아. 그는 아들을 안으려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서준이가 먼저 의자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빠에게 걸어왔다. 그리고 민준의 무릎에 작은 손을 올렸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았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아들을 안은 채 소리 내어 울었다. 지아는 조용히 부엌을 나갔다. 이 순간은 오직 그들 부자만의 것이어야 했으니까. 2달이 지났다. 서준이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했다. 응, 아니, 좋아, 싫어, 배고파, 졸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단어. 아빠, 지아 선생님. 민주는 아들과의 시간을 늘렸다. 저녁에는 일찍 퇴근해서 서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주말에는 정원에서 함께 놀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어떻게 아이와 놀아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아가 옆에서 조용히 알려줬다. 그냥 함께 있어주세요. 뭔가를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민주는 배웠다. 아버지가 되는 법을.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정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서준이는 지아가 준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민주는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회장님, 지아가 조용히 불렀다. 편하게 민준 씨라고 부르세요. 아, 네, 민준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왜, 서준이 어머니 사진을 집에 하나도 안 두셨어요? 민준이 굳었다. 그게, 서준이가 엄마를 잊어버리길 바라셨나요? 아닙니다. 민준이 급하게 부인했다. 저는, 그냥, 아이가 사진을 보면 더 힘들어할까 봐. 하지만 서준이는 잊은 게 아닙니다.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지아가 서준이를 바라봤다. 기억을 지우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기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치유죠. 민주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거실에 큰 액자 하나가 걸렸다. 서준이가 2살 때,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 아기를 안고 있는 민준, 그리고 작은 서준이. 저녁에 서준이가 그 사진을 봤다. 한참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더니, 작은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다. 엄마. 그리고 돌아서서 민준을 봤다. 엄마. 예쁘지? 민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정말 예뻐. 너 많이 닮았어. 서준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석 달째. 서준이는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유치원. 가고 싶어. 민준과 지아는 놀라서 서로를 봤다. 정말, 지아가 물었다. 응, 친구. 만들고 싶어.
그날 밤, 민주는 서재에서 지아와 마주 앉았다. 유치원은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서준이가 준비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줘야 해요. 하지만, 혹시 다른 아이들이 괜찮을 겁니다. 서준이는 강해요. 생각보다 훨씬. 민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한 달 후, 서준이는 유치원에 입학했다. 첫날, 지아와 민준이 함께 데려다줬다. 서준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선생님이랑 아빠는 여기서 기다릴게. 괜찮겠어? 응. 서준이가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지아와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다. 서준이는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았다. 다른 아이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이 불안해하려는 순간, 한 여자아이가 서준이 앞에 레고 블록을 놓고 갔다. 서준이가 블록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 여자아이가 돌아와 함께 블록을 쌓기 시작했다. 서준이가 웃었다. 해냈네요. 민준이 속삭였다. 네, 서준이가 해냈어요. 1년이 지났다. 서준이는 이제 7살, 유치원에서 친구도 생겼고, 매일 즐겁게 다녔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필요한 말은 다 했다. 웃음도 많아졌고, 가끔은 장난도 쳤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가 지아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지아는 당황했다. 응. 그게, 선생님은 원래 숙소가 따로 있잖아. 싫어. 여기 살아야 해. 왜? 우리 가족이잖아. 지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민준이 거실로 들어왔다. 서준아, 목욕 시간. 아, 미안합니다. 방해했나요? 아니에요. 지아가 얼른 일어섰다. 저는 이만. 잠깐만요. 민준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아가 멈춰 섰다.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윤지아 씨, 지난 1년간 당신은 제 아들을 구해줬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을 구해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서준이는 아직도 그 방 구석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무력한 아버지로 남아 있었겠죠.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저는 당신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낍니다. 지아의 심장이 빨라졌다.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민준 씨.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제 마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아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도 서준이를 돌보면서 민준 씨와 서준이가 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 천천히 함께 가요.
우리 셋이. 네. 그때 서준이가 뛰어왔다. 나도 껴. 우리 가족이야.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그로부터 1년 후. 봄이 찾아왔다.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잔디밭에는 민들레가 피었다. 서준이는 이제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아침마다 씩씩하게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집에 와서는 숙제를 했다. 저녁에는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 했어. 나 1등 했어. 정말? 우리 서준이 대단한데? 무슨 그림 그렸는데? 우리 가족.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지아가 깜짝 놀라 서준이를 봤다. 엄마. 서준이가 순수한 눈으로 지아를 봤다. 응, 지아 엄마. 우리 엄마잖아. 민준과 지아가 서로를 봤다. 둘 다 눈물이 글썽였다. 맞아, 민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엄마지. 그날 밤, 서준이가 잠든 후. 민준과 지아는 정원을 산책했다. 서준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진짜 어머니한테 미안한 건? 아닙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훈이도 기뻐할 겁니다. 서준이가 다시 웃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가 지아를 바라봤다. 저도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정식으로.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냥 시골에서 온 평범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윤지아 씨, 저와 서준이의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지아는 입을 가리고 흐느꼈다. 네, 그러고 싶어요. 민준이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멀리서 창문 너머로 서준이가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작게 손을 흔들었다. 1년 후,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가까운 친척들과 서준이 유치원 친구들, 그리고 회사 임원 몇 명. 서준이는 턱시도를 입고 반지를 들고 걸어 나왔다. 아빠, 엄마, 영원히 사랑해. 하객들이 웃었다. 지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흘렸다. 이게 꿈은 아니겠죠? 민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2개의 액자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지훈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다른 하나는 지아가 처음 만난 날 서준이에게 준 종이배. 지아는 지훈의 사진 앞에 서서 속삭였다. 언니. 제가 잘 돌볼게요. 서준이도, 민준 씨도. 약속할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로부터 5년 후. 서준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지아 어깨까지 왔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점심 도시락 챙겼어? 응. 서준이가 현관문을 열려다 멈칫했다.
그리고 돌아와 지아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민준이 넥타이를 매며 내려왔다. 나도 껴. 세 사람은 포옹했다. 그리고 소준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 진짜 시끄럽다. 맨날 사랑한다고 난리야. 싫어, 민준이 웃으며 물었다. 아니. 좋아. 엄청.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 소준이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다가온 거야? 난 진짜 아무도 안 만났잖아.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엄마는 그냥 기다렸어. 소준이가 준비될 때까지.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때로는 기다려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거든. 소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넌 이미 그렇게 할 줄 아는 아이야. 민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엄마한테서 배웠으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준은 지아를 안으며 속삭였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저도요. 소준이가 행복해 보여서. 매일 감사합니다. 민준 씨도 행복해 보여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온 날부터 이 집에 봄이 왔으니까요. 지아는 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다. 한때 차갑고 조용했던 이 집은 이제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작은 소녀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다. 무력했던 아버지는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리고 평범한 시골 여자는 한 가족의 빛이 되었다. 때로 사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다. 때로는 그저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치유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